네, 3과 1의 근본에 대한 통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강연을 하게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들어보시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지식으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름 고민은 좀 많이 했습니다. 일단 삶이라는 게 말이죠. 생존 경쟁인 것 같아요. 생존 경쟁. 경쟁 없이 진화도 되지 않고 발전도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생존하려면 경쟁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생존 경쟁입니다. 그런데 이 생존 경쟁이라는 게 말이죠. 여기 나오는 30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3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일본에서 조사한 기업의 평균 수명입니다. 일본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30년이에요. 그런데 10이라는 숫자는 어느 나라겠습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의 2,000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상위 2,000개 평균 수명이 10년이더랍니다. 그럼 그 차이가 뭘까? 똑같은 기업인데 왜 일본 기업은 30년이 평균 수명이고 미국 기업은 평균 수명이 10년일까? 그 차이를 보니까 이 자유도라는 게 있어요. 자유도는 말 그대로 자유로운 정도입니다. 그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가 간섭을 얼만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자유도의 척도겠지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유롭겠습니까? 일본이 자유롭겠습니까? 일본. 네. 틀린 대답을 굉장히 자신 있게 하시네요. 미국이 훨씬 자유로운 나라죠. 일본이 규제가 많고 미국이 규제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은 그 건국 이념 자체가 개척 정신이잖아요. 왜 서부 시대에 왜 개척해가지고 땅 차지하면 자기 땅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이 훨씬 자유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10년 만에 망하고 일본 기업들은 3년 만에 망하는데 왜 자유로운 국가의 기업들이 더 빨리 망하겠습니까? 우리 좀 어떻게 생각하면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유로울수록 뭐가 치열해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존 경쟁은 자유로울수록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공산국가에 가면 경쟁이 별로 없습니다. 다 같이 못 사니까. 다 같이 못 사는 대신에 경쟁은 별로 안 합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갔다 왔잖아요. 몇 주 전에. 중국에 가니까 그 가이드가, 중국 가이드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먹고 살려면 정말 뼈 빠지게 일해야 된다면서요. 피 터지게 일해야 된다면서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 나라에는 소문이 한국에서 먹고 살려면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불쌍한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보대요. 평균적으로 그 나라 사람들이 더 못 살지만 한국은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걸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TV에 김정일 사후로 왜 북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북한 주민들이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북한 주민들은 우리는 다 같이 그냥 평균적으로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북한 주민들은. 근데 남한은 굉장히 치열하게 산다 이렇게 주민들이 표현을 하대요. 사실 그 말이 또 맞아요. 다 같이 못 살지만 경쟁이 치열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감이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거나 자유로울수록 생존 경쟁은 치열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먹고 살려면 누군가를 이겨야 된다는 거지. 그걸 내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약육강식도 강해집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이 쌀미자라는 걸 보면 말입니다. 8팔자가 2개가 있죠. 보이세요? 그리고 가운데 10자가 있죠. 그래서 쌀미자의 조합은 88입니다. 8팔자 2개, 10자 하나니까 88입니다. 그죠? 그 왜 그러냐면 쌀을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으려면 88번 손이 가야 된다네요. 그만큼 쌀 한 번 이렇게 먹으려면 힘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쌀미자를 8과 10과 8을 더해서 이렇게 쌀미자라고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걸 반증하죠.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서로 굉장히 전투도 많이 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전쟁도 많이 하고 땅 차지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세시대에 보면 이 소 20마리하고 말 1마리 값이 똑같았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전쟁 도구고 소는
전쟁 도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쟁 물품의 가격이 비쌌다는 거죠. 투구 하나도 굉장히 비쌌대요. 소 몇 마리 값이었대요. 투구 하나도.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약육강식이라는 걸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전쟁에 관련된 물품들은 물가가 굉장히 비싸고 그 외의 물품들은 물가가 싸고 그만큼 약육강식이 치열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럼 약육강식이 계속 반복될 것이냐?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계속 약육강식으로 살지 않죠.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처음에 계속 약육강식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들잖아요. 식상하고 짜증나고 뭐 그러니까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공정성과 규범성이라는 겁니다. 공정성과 규범성. 좀 공평하게 살자 이거지. 힘센 놈이 잘 살고 많이 먹지 말고 약한 사람도 좀 잘 살게 해주자 라고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게 룰을 정하고 그것을 룰로 만든 게 규범이겠죠. 그래서 공정성과 규범성이 생겼는데 제가 골프를 조금 칩니다. 저같이 보입니까? 골프를 치면 여러분 핸디라는 용어가 있어요. 핸디. 황명쌤 요즘 골프 친다고 열정적으로 하시던데 핸디가 얼마세요? 네, 한 30개 되는 것 같아요. 진짜게. 그 핸디라는 건 뭐냐면 골프라는 게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골프는 18홀을 치잖아요. 18홀을 다 파를 하면 72타가 됩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치는 개수를 핸디라고 합니다. 다 파하면 72타인데 파를 못하면 이제 숫자가 자꾸 늘어나겠죠. 짧을수록 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디가 15다 그러면 이 사람은 87개를 치는 거예요. 87번 만에 18홀을 다 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핸디가 13입니다. 13. 핸디가 13 정도 되는데 핸디가 13이면 좀 잘하는 편이에요. 당구로 치면 한 500 될라나? 수지가? 그렇죠. 당구로 치면 한 수지 한 500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핸디가 13인데 골프를 치면 이렇게 내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85타 치는 사람하고 100타 치는 사람하고 내기하면 15타 차이가 나잖아요. 그 100타 치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핸디를 정하면 황명쌤이 예를 들어서 30개고 제가 13개면 17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개 정도 이렇게 핸디를 주는 거예요. 그럼 비슷해지잖아요. 똑같이 주면 오히려 잘 치는 사람이 불리해지니까. 그래서 핸디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치면 비슷해지잖아요. 실력이. 뭐 돈을 따먹기를 해도 비슷하게 잃고. 그래서 이런 걸 핸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계에 보면 이 공정성이 굉장히 잘 적용되어 있죠. 씨름 같은 것도 해보면 100kg 이상하고 100kg 미만하고 같이 안 붙죠. 태권도도 체급별로 붙고 권투도 체급별로 하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종목에 보면 공정성이 굉장히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정성과 규범성입니다. 그러면 공정성과 규범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를 뭐라고 부를까? 우리가 지금 경쟁을 얘기하다가 약육강식으로 넘어와서 약육강식에서 다시 공정성과 규범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정성과 규범성이 있다고 해서 경쟁을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래도 경쟁은 역시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약육강식의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공정성과 규범성이 곁들여진 경쟁을 한다는 거죠. 그 경쟁이 바로 자유경쟁이라고 합니다. 자유경쟁 사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보면 왜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도 더 많이 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핸디캡을 주는 거죠. 골프로 치면. 그런 사회를 자유경쟁 사회라고 하는데 이 자유경쟁 사회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패자는 말할 필요도 없죠. 패자는 말이 없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 패자는 힘들죠.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죠. 제가 대학교 때 총학선거나 갔다가 떨어졌어요. 한 달 동안 선거운동하고. 떨어진 이유가 그 종교 동아리에서 말이죠. 저에 대해서 소문을 냈는데 저는 종교가 없거든요. 소문을 냈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아세요? 제가 기호 1번이었거든요. 그 기호 1번 김병철이라는 후보는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다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종교 동아리에 그 소문이 쫙 퍼진 거죠. 그리고 그 소문이 났다는 걸 제가 안 시점이 언제냐면 선거 바로 전날이에요. 몰래 소문을 내니까 몰랐죠. 선거 바로 전날은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해명할 기회도 없이 표를 딱 그 종교 동아리 표만큼 졌어요. 종교 동아리 표 다 절로 갔더라고요. 근데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패자는 말이 없다. 그러면 저한테 이긴 사람은 행복하겠습니까? 분명히 저쪽 선거 진영에서 낸 소문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긴 승자는 재밌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걔도 아마 찝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떨어지고 나서 들은 생각이, 야, 이런 식이라면 내가 당선 안 된 게 천만다행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오히려. 기분은 오히려 홀가분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부에 몰입하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승리를 해도 여러분 자유경쟁사에서 그렇게 행복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또 이겨야 되잖아요. 계속 이겨야 되고. 지사장님 해보시면 매출이 달성해도 그 다음에는 똑같은 목표를 안 정하지요. 더 높게 정해야 되잖아. 또 달성해야 되고. 유치원 운영하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생을 늘려야 되고, 규모를 늘려야 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물가가 오르니까 목표도 당연히 올라가고. 그래서 승리한다고 해서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자유경쟁사회에서. 그러면 자유경쟁사회일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부조리가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조리. 그럼 부조리라는 게 뭐냐? 이 까뮤라는 사람이 있는데, 까뮤.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에요. 이분 무덤에 아직도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꽃을 놔준다네요. 그만큼 존경받는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조리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부조리란 인생에서 참된 의미를 찾으며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의지를 단련시키는 이 한미 성인시에게 인간이 자살한다는 것은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고려하는 겁니다. 네, 부조리란 인생에서 참된 의미를 찾으며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의지를 좌절시키는 비합리적. 그 열심히 살고 싶은데 그런 의욕을 꺾어 놓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겠습니까? IMF. IMF가 탁 터지고 나니까 어때요? IMF라는 게 외환위기잖아요. 외환위기. 그죠? 외환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외환이 보이고가 줄어드니까 IMF라는 그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은행들 보고 외화를 막 다시 걷어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대출해줬던 데를 막 회수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잘 나가던 기업들이 어때요? 갑자기 자금이 바닥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문 닫으니까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던 직원들이 어떻게 돼요? 정리해고 당해요. 갑자기 실업자가 되죠. 실업자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물건을 사요, 안 사요? 안 사니까 사회가 어떻게 돼요? 돈이 회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장사하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또 문 닫아요. 식당 문 닫고, 가게 문 닫고. 그래서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때요? 다 문 닫고, 거리에 나앉고, 노숙자가 갑자기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부조리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목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갑자기 애를 학교를 못 보내게 생긴 거예요. 부조리죠. 의욕을 꺾어 놓으니까. 그렇죠? 이게 부조리의 대표입니다.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조리 현상이 생기면 사람들이 살의욕을 잃게 되니까 살의욕을 잃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뭘 해요? 자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외환위기가 닥치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막 늘어나죠. 괴로우니까 술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시고 또 어떤 현상이 생겨요? 집에 가면 대접을 받아요, 못 받아요? 남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혼율이 늘어나요. 이혼율이 늘어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니까 혼자 남게 되죠. 외롭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살을 생각하게 돼요. 얼마 전에 제가 개인 레슨을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1대1로 제가 코칭을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렇게 자라온 환경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대학교 때 엄마랑 동생이랑 외국에 유학을 갔대요. 아버님만 한국에 있고. 그런데 이분이 이 어른들이 이혼하셨더라고.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이혼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잘 됐다고 생각한대요. 이 아들이, 남자 아들인데, 잘 됐다고 생각한대요. 언제 이혼하셨냐, 그러니까, 기르기 아빠 생활할 때 이혼하셨대요. 그 왜 잘 됐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엄마랑 동생이랑 나는 미국에 있는데, 아빠 혼자 한국에 있고, 이 부부가 2년 내내 얼굴 본 적이 없대요. 엄마가 안 가는 거예요, 한국으로. 근데 또 그 엄마가 아빠 보고 이제 미국으로 오라 하니까 아빠는 절대로 못 간다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왜? 부부가 만나지도 않는데 무슨 부부냐? 차라리 따로 살지. 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한 개도 부끄럽지 않대요, 자기는. 부모님 이혼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게 자기한테 이상하대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듣고 결심을 해. 절대로 나는 기러기 아빠는 안 한다고. 실컷 돈 벌어서 유학비 내주고 이혼당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자식이 부모가 이혼하길 바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게 지금 요즘 세태예요.
그 친구가 30대 초반인가 20대 후반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별 차이도 안 나는데 이 사고의 차이는 정말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조리가 생기면 사회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비 많이 투자하고 애 뭐 용품 많이 사주고 여행 많이 보내주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아이의 가치관을 어떻게 형성시키느냐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결국 효도 못 받는 건 효도 못하게 가르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효자가 되는 것은 효자가 되게 가르쳤기 때문에 효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 자식이 나한테 효도를 안 하면 그거는 부모 영향이라고 솔직히 좀 책임 있는 표현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식 잘못이 아니라 그 자식 그냥 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양육기간이 무려 인간은 몇 년입니까? 거의 30년이 요새는. 요즘에는 취직하려면 30년 이상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30살 된 자식 보고도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취직할 바에는 차라리 놀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대학원 형님하고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아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잘 나가는 회사인데, 뭐 독일계 회사도 있고, 저기, GM이나 이런 데 부품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회사 사장님도 계신데, 만나서 얘기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사람을 못 뽑겠대요. 3대 업종이라고 아무도 원서를 안 넣는데요. 전부 서로 간다는 거예요. 그 연봉도 작은 게 아니에요. 초봉이 2,400, 500 이렇게 되는데, 원서를 안 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편한 일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경쟁력이 안 느껴질 때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차라리 경쟁력이냐면 3대 업종의 사업을 하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 아무도 안 하니까.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차별화시켜서 승리할 수 없으면 차라리 3대 업종의 일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꺼려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건 일자리의 부족이 아니고요. 이 마인드의 부족이에요. 가치관이 이게 잘못 형성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냐? 사회가 부조리하다고 그러면 다 자살해야 됩니까? 다 죽어야 되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산다는 것은 우리 목숨을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산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죠. 이 생명이라는 말이 이렇게 왔답니다. 날생자잖아요. 명자는 명령에서 따온 거랍니다. 그 생명이라는 말은 살도록 명령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명령받는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말 자체는 태어나서 무조건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지프의 신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카뮤라는 분이 쓰신 책 이름인데, 이 시지프의 신화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지프가 뭐냐면 이 책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에요. 여기 바위를 지금 올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시지프예요. 근데 이 시지프가 신들한테 벌을 받습니다. 뭔가 비밀을 누설해가지고. 벌을 받는데 그 벌이 뭐냐면 이 바위를 저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고 나서 다 밀어 올리고 나면 그 바위가 다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그 바위를 밀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꼭대기에 멈추지 않는 바위를 계속 밀어 올리는 벌을 받은 거예요. 그게 시지프가 받은 벌입니다, 신들한테. 왜 신들이 그런 벌을 내렸느냐? 신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 성과도 없는 일을 반복해서 계속하게 만들면 그게 인간에겐 정말 괴롭고 힘든 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지프가 제안받은 게 있어요, 신들한테. 네가 신들 편에 서면 그 벌을 면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그런데 이 시지프는 거절을 하고 계속 그 벌을 받는 거예요. 난 당신 편들 안 한다. 하고 계속 그 바위를 밀어 올리고 굴러떨어지면 또 밀어 올리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지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목소리 좋으신 이준우 선생님께서 한번 쭉 읽어봐 주세요. 처음부터 시작. 고통마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행복인가? 고통과 행복은 한 어머니의 두 아들이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고통은 시작되었지. 그리고 행복의 부름이 영도 절실할 때 고통은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네. 이 참을 수 없는 비탄은 너무도 힘든 것이지만 이런 시련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은 모든 것이 좋다고 판단하네. 그리고 나는 이 불확실과 고통의 흥미를 갖기 시작했는데 다시 말해 나는 이 세상에 들어온 신들을 희망한 것이네. 그렇죠. 신들이 준 행보를 받지 않고 기쁨을 느껴버리니까 신들을 추방한 꼴이 되죠. 신들이 진 거죠. 괴로워라고 내린 벌인데 안 괴로워하니까.
신들이 진 거죠. 그게 이제 시지프의 신화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살아야 되고, 부조리가 있어서 죽고 싶어도 무조건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 건 일단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무조건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생존에 대한 지혜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생존에 대한 지혜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오파니아라는 이 화석이 있어요. 얘는 오른쪽 그림에 보면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게 10몇 센치 정도 되는데, 바다 생물인데, 눈이 5개입니다. 왜 이렇게 진화했을까? 처음에 눈이 2개였는데 5개로 늘어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살려고. 2개 있는 것보다 5개 있는 게 주변을 살피기가 더 좋잖아요. 그렇죠? 살아남으려고. 이런 게 생존의 지혜다는 거죠, 일종의. 이걸 이론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환경에 적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일단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전략이라는 건 간단하게 뭐예요? 경쟁력을 갖추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보다. 피해주지 않으면서 앞서갈 수 있을까? 그게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구조조정입니다. 나를 그렇게 바꾸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디지털림 모임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적응하기 힘듭니다. 일단 적응하느라고 보시죠. 여기가 뭐 하는 데지? 전부 다 똑똑한 사람만 있는 것 같고. 가장 많이 듣는 표현이, 여긴 제가 올 때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부 다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나는 무식한데. 전부 다 책 많이 읽는 분밖에 없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제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적응하기 힘들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적응 못하고 나가시는 분이 계시고 적응하시는 분이 계세요. 적응하시는 분은 이제 전략을 수립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 주에 할 책을 내가 미리 읽고 가야지. 이런 게 뭐예요?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먼저 가서 인사를 해야지. 내가 먼저 밥을 한 그릇 산다고 해야지. 이런 게 뭐예요?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구조조정. 나를 똑똑한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 똑똑한 사람만 있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는데, 그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더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 나를 똑똑한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조조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디지털림 해보면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는 말 잘하려고 오십니다. 강의 잘해보려고 오시고. 그런데 한 1년쯤 지나고 2년쯤 지나면요. 한 2년쯤 지나니까 확실하게 표시가 나는데, 2년쯤 지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못되게 말하던 사람이 부드럽게 말하고, 이기적이던 사람이 다른 사람 잘 챙기게 되고, 사람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본인이 안 느끼십니까? 어쨌거나 그런 게 이제 구조조정입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단계에서 반란을 하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전략을 세워서 이제 바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생존의 지혜가 필요한데, 이것이 생존하는 지혜의 이론적인 모델입니다. 환경 적응, 전략 수립, 구조조정. 그러면 정신은 어떤 정신이 필요할까? 프론티어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황무지 개척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전략적으로 표현하면. 황무지를 쓸 수 있는 땅으로 바꾸면 그게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아지죠. 그래서 황무지 개척 전략이라고 하는데, 우리 동물의 진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구가 생기고 나서 약 5억 만년 전이죠. 5억만 년 전에 지구상에 생물이 처음 생겼는데, 그때는 바닷속에 밖에 생물이 없었어요. 근데 바닷속이 자유롭잖아요, 넓고. 자유로울수록, 자유도가 높을수록 제가 뭐가 치열하다고 그랬어요? 생존 경쟁이 치열해진다고 그랬죠? 생존 경쟁이 치열할수록 뭐가? 약육강식이 강해진다고 그랬죠? 강한 놈만 살아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닷속에 처음 생물이 살면서 점점점 종이 늘어나고 개체가 늘어나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돌파구가 필요하죠. 돌파가 필요하니까 어디로 갔겠습니까? 바다에서. 바다에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육지로 못 가잖아요. 민물로 간 거예요. 바다에서 바로 가고 육지로 못 가잖아요. 바다에서 민물로 간 거예요. 강이나 뭐 이런 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민물로 가려면 바닷물은 염분이 있고 민물은 염분이 없으니까 삼투압 때문에 이 민물로 바로 가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못 들어오게 막아줘야 된대요. 그래서 처음 바다 생물은 비늘 같은 게 없었는데 민물로 넘어오면서 비늘이 단단하게 갑옷처럼 갖춰진 거래요. 붕어 같은 거 보면 비늘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게 바다종하고 다른 점이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막 비늘로 포장해서 민물에 가는데 성공했어요. 민물에 더 가보니까 또 개체가 막 늘어나잖아요. 뭐 어디로 가야 돼요?
육지로 가야 되잖아요. 육지로 가야 되니까 그게 처음 바로 육지로 못 올라가니까 물 속에서도 살 수 있고 물 위에서도 살 수 있게 양서류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파충류가 생겼습니까? 그 다음에 포유류가 생기고. 이 그림대로예요, 그림대로. 그래서 동물의 진화 과정을 보면 이게 프론티어 정신이죠. 바다에서 미개척 제뒤로 민물로, 미개척 제뒤로 육지로. 이 프론티어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동물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다 속에서만 살려고 했다면 지금까지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프론티어 정신인데, 그러면 철학은 어떤 철학이 필요할까? 생존에. 생존의 지혜는 아까 말씀드린 환경적인 전략 수립, 구조적이고, 그런 걸 하려면 프론티어 정신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생존했어요. 프론티어 정신을 갖고. 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give and take라는 겁니다. 주고받고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생존 철학을 4가지 모형으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너 죽고 나 살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니 죽고 내 살자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면 니 죽고 내 죽자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는 말을 어떤 관계에서 제일 많이 해요? 부부 관계에서 제일 많이 한답니다. 부부 싸움 할 때. 니 죽고 내 죽자 이 말을. 부부 사이에서 제일 많이 한다네요. 그리고 어쨌든 give and take라는 것은 이 생존의 개념에서 보면 4 중에 하나예요. 나 살고 너 살고 하든가, 아니면 나 살고 너 죽고 하든가, 너 죽고 나 살고 하든가, 둘 다 죽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우리 동물을 예를 들어 볼게요. 곤충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나 살고 너 죽고. 곤충들은 나 살고 너 살고에 해당합니다. 원숭이들이요? 공룡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그렇죠. 나 살고 너 죽자에 해당합니다. 왜 공룡이 멸종했냐면, 공룡은 하루에 1톤씩 이 나무들을 먹어치우는데,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다 먹어치우는 거야, 닥치는 대로. 나무가 살 수 있게 해주질 않았어요. 기부를 안 하고 테이크만 한 거예요. 주지는 않고 먹어치우기만 한 거예요. 나중에 되니까 어때요?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공룡들이 보면 왜 화석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다 추운 지방에서 화석들이 나와요. 먹이를 찾으러 추운 지방을 이동을 했어요. 따뜻한 지방에 있는 건 다 먹어치웠으니까. 그 추운 지방 이동했는데 병아리가 와가지고 멸종했잖아요. 근데 곤충은 꿀을 빨아먹으면서 대신에 뭘 해줘요? 꽃들이 교배를 할 수 있게 해줘요. 이렇게 나비가 옮겨다니면서 씨를 뿌려주잖아요. 그래서 꽃이 이렇게 씨를 만들 수 있고 뿌릴 수 있잖아요. 그죠? 퍼져나갈 수 있잖아요. 포유류는 어떻게 했어요? 열매 과일을 먹으면서 그 열매의 씨를 다른 데로 옮겨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곤충과 포유류와 어때요? 나무들은 다 살아남아 있죠. 뭘 했기 때문에? give and take를 했기 때문에. 주고받고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공룡은 어때요? 공룡은 포유류라고 안 하잖아요. 공룡은 나 살고 너 죽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없는 거예요. 지도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4가지 모델 중에 가장 훌륭한 모델은 뭐겠습니까? 나 살고 너 살고 모델입니다. 나 살고 너 살고 모델.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 이렇게 보면 자기가 이렇게 빨리 승진하려고 동료를 바른 사람들이 있죠. 모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은퇴해가지고 자기가 죽더라고. 은퇴한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원래 사람들은 직장생활 오래 하고 나면 가장 훌륭한 인맥이 자기 직장 동료들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은퇴하고 나면 또 비슷한 일을 하게 돼 있거든. 사업을 하더라도. 뭐 할 줄 아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인심을 잃고 나면 나와서 절대로 사업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또 관련 사업을 안 하더라도 내가 식당을 차리더라도 단골은 결국은 내 직장 동료들이 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직에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 나 죽고 너 죽자를 해버리면 나와서 죽더라고. 그분 나와서.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살고 너 살고를 해야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철학은 기본은 give and take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삶과 일에 대한 일의 근본에 대한 통찰이죠. 근본이 뭡니까? 사실은 이게 답입니다. 삶과 일의 근본은 give and take입니다. give and take가 되지 않으면 삶도 없어지고 일도 없어진다는 거죠. 공룡이 멸종하듯이. 삶을 유지하는 모든 생명은 give and take를 할 줄 안다는 겁니다. 일을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give and take를 할 줄 안다는 겁니다. 월급 안 주고 회사 성장하는 거 봤습니까? 직원들 인정 안 해주고 성장하는 회사 봤습니까? 모든 일과 삶은 어때요? give and take가 이루어질 때 인간관계조차도 제대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근본인 거예요.
그러면 기브 앤 테이크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그걸 알겠다 이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근데 왜 테이크 앤 기브라고 안 하고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할까요? 먼저 주라. 예? 먼저 주라. 그 먼저 주면 받는다는 걸 알면서 사람들은 왜 먼저 받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먼저 주고 싶은지 먼저 받고 싶은지. 이론적으로 다 합니다. 먼저 줘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실제 삶에서는 먼저 주고 싶어요? 먼저 받고 싶어요? 받고 싶은 마음이 많아. 실제로는 받고 싶은 마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받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요. 그 대답은 다 기회 먼저 되면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먼저 받기를 원하거든. 인사도 먼저 받기를 원하고 밥도 먼저 얻어먹기를 바라고 돈도 이왕이면 빌리고 싶고 빌려주는 것보다.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럴까? 왜? 이론적으로 다 합니다. 왜 테이크 앤 기브 안 하고 기브 앤 테이크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테이크를 먼저 하려고 할까 이거예요. 왜? 사람은 근본적으로 좀 이기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 이기적이라는 것도 종류를 구분하면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이기주의가 있고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으면서 내가 이기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내조차고 하는 걸 하고 내조차는 건 말만 하고 하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기뻐할 수도 있죠. 이런 건 이제 행복한 이기주의자라고 그래요. 그 실제 원인은 뭐냐면 두렵기 때문이에요. 먼저 주면 못 받을까봐. 떼일까봐.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떼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주지 못하는 이유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정도 먼저 주기가 싫잖아요. 배신당할까봐. 돈도 빌려주기가 싫잖아요. 떼일까봐. 나중에 달라 소리 하기도 힘들까봐. 그런 거예요. 어쨌거나 기브 앤 테이크에 성공하려면 뭘 잘해야 되느냐. 감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감수성은 뭡니까? 감수성. 어떤 사람 감수성이 예민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감수성이 뭐예요? 감수성이라는 것은 정이 아니고요.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감수성이 뛰어나다 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금방 알아채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금방 알아채고 이런 걸 감수성이 예민하다라고 하죠. 그 감수성이 높아야 배려도 잘할 수 있겠죠. 서비스도 잘할 수 있겠고. 근데 이 감수성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 감수성, 기업 차원의 감수성, 가정 차원의 감수성. 국가 차원의 감수성은 이분 누구예요?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이 글을 읽지 못해서 당하는 피해 때문에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의 특권이 뭐였습니까? 한문을 안다는 거였잖아. 권력의 중심이. 그 정보가 교류가 안 되니까 백성들은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문서를 하다 볼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이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안 됐는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기 위해서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뭐 했어요? 한글을 만든 거예요. 그게 국가 차원의 감수성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켈로그라는 거 아시죠? 시리얼 만드는 회사. 켈로그는 이제 시리얼 만드는 회사 이름인데 이 콘프레이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켈로그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리얼의 유래가. 켈로그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회사를 창업한. 이 사람이 원래 25년 동안 병원에서 잡부로 일했습니다. 이 회사를 창업하기 전까지. 병원 잡부를 일하면서 그 소화기 계통의 병원에 있었거든요. 잡부를 일하면서 이게 소화기 계통의 병원이니까 전부 다 소화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환자들이 전부 다 하는 불평이 빵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베이식도 담당을 했어요. 혼자 연구를 했습니다. 밀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얇게 만들면 소화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연구를 막 했어요. 그런데 실패를 많이 했겠죠. 이 반죽했는 덩어리를 갖다 이렇게 툭 던져놨는데 한 3일 있다가 미니까 이게 지금의 시리얼처럼 얇게 밀리는 거예요. 안 부서지고. 이제 효소가 이렇게 발효가 돼가지고. 그렇게 탄생한 게 이 켈로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잡부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그 소화기, 병원의 환자들이 소화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잖아요. 소화병원 환자니까 소화 안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환자들에 대해서 뭘 느꼈습니까? 감수성이 있으니까 환자들이 원하는 걸 느꼈다는 거죠. 해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탄생한 게 이런 시리얼이라는 거죠. 뭘 했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 차원에서 보면 환자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나도 살았잖아요. 더 잘 살았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거죠. 이게 기업 차원의 감수성입니다. 가정 차원의 감수성은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3만 개가 뭘까요?
제가 3만 개라고 써놨는데. 이게 널려 있는 게 뭔 것 같아요? 빨래인데, 빨래 중에도 왜 상의, 뭐 하의, 바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빨래가 뭔 것 같아요? 맞아요. 기적입니다. 이 3만 개는 뭐냐면, 한국의 어떤 유학생이 말입니다. 미국에 가서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그때는 세탁기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면 모든 빨래는 자기가 책임을 졌대요. 그리고 애가 셋이었어요. 근데 이 애 셋의 기저귀를 빤 개수가 3만 개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내 대신 모든 기저귀 자기가 빨았어요. 그게 3만 개더라 이 말입니다. 헤아려 보니까. 그런데 아내가 고맙다고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이 사람이 취직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락을 싸줬어요. 그 이제 보답으로. 몇 개쯤 싸줬는지 아세요? 도시락을 2,700개 사줬대요. 그 며칠 사주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락을 2,700개를 사줬대요. 이런 게 뭡니까? 가정 차원의 감수성입니다. 남편이 보니까 아내가 너무 힘든 것 같은 거야. 도와줄 게 없냐를 보니까 기저귀를 내가 빨아줘야 되겠다를 본 거고, 아내는 남편 보니까 맨날 사먹는 게 식상하고 돈이 되니까 맛있는 도시락을 사준 거죠. 이런 게 감수성이다. 가정 차원에. 그러면 감수성은 어떻게 하면 개발이 되느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낮은 자세입니다. 낮은 자세. 내가 낸데 하고 오만하면 절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얘기합니다만 제일 가르치기 힘드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 안다라고 하는 분을 제일 가르치기 힘듭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누구를 이렇게 가르칠 때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르치기가 제일 힘들어요. 높은 자세죠, 그거는. 그래서 낮은 자세가 기본입니다. 감수성을 개발하려면 일단 낮은 자세로 가야 됩니다. 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직 배워야 되고 이런 낮은 자세가 있어야 감수성이 되죠. 대표적인 게 물이 있죠, 물. 물은 온갖 쓰레기, 뭐 찌꺼기를 다 끌고 계속 밑으로만 내려가잖아요. 바에 나타나면 돌아가고 웅덩이에 나타나면 잠기 있다가 다시 넘어갔다가 자기 형태는 없으면서 온갖 형태를 다 맞추면서 내려가죠. 그런데 결국은 뭐가 돼요? 바다가 되잖아요. 바다는 뭡니까,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이 낮은 자세의 중요성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브앤테이크를 잘 하려면, 그 감수성이 이렇게 발달하려면 상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앞에 든 세종대왕은 뭘 상상했습니까? 백성들이 글을 알게 하려면 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상상했죠. 켈로고사는 뭘 상상했어요? 소화가 잘 되게 하려면 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상상했죠. 아내가 즐거우려면 남편은 뭘 상상해요? 빨래를 할까? 음식을 해줄까? 상상하겠죠. 상상력이 뛰어나야 감수성이 높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상상력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발휘될까?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진은 보릿고개 시절에 찍힌 사진입니다. 보릿고개. 이 목표의식이 있다는 건 말이죠. 자, 보릿고개 시절에는 어떤 목표가 필요했을까요? 입에 풀칠하기가 목표다. 또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입에 풀칠하기라는 목표를 세우면 입에 풀칠할 수 있을까요? 보릿고개인데. 보릿고개 안 굶기를 목표로 하면 안 굶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목표의식이라는 것은 달성 가능한 것을 목표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 그렇게 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문제에 대한 정의의 능력입니다. 제가 방금 여쭤봤죠. 보릿고개의 목표를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안 굶기를 목표로 잡으면 안 굶게 돼요? 그럼 계속 굶어야 돼요. 그럼 목표를 안 굶는 걸 잡으면 안 되고 뭘 잡아야 돼요? 안 굶기 위한 방법을 잡아야 돼요. 그게 문제잖아. 뭐가 문제인지를 정해야 돼요. 굶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산량이 부족한 게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기텔링 배우러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책이 안 읽혀?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책을 읽어도 기억이 안 돼?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아무리 읽어도 기억이 머리에 남질 않아? 핵심이 보이질 않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런 얘기 암만 해봐야 책 더 잘 읽히지 않거든요. 그런 얘기 아무리 해봐야 핵심이 탁탁 눈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책 읽는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의식이에요. 문제의식 없이 목표를 찾아다니면 그건 쓸데없는 목표가 되고 시간 낭비만 하게 되고 머리만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라는 건 늘 말씀드립니다만 뭐가 있어야 돼요?
답이 있어야 돼요. 답 없는 걸 문제화시키면 그건 문제가 아니고 불가사의죠.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핵심 파악이 탁탁탁 되고 책이 빨리빨리 읽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려면 답이 있어야 돼요. 매일 한 페이지 읽기 연습을 한다든가, 매일 글쓰기 연습을 한다든가, 제목부터 읽기 연습을 한다든가, 독서하는 방법책을 산다든가, 문제가 분명히 정해지면 답이 있죠. 그래서 나온 이 문제 정의가 뭐냐면 보릿고개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잖아요. 생산량을 늘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 생산량을 늘린 벼가 뭡니까? 사실 실질적인 보릿고개를 탈출시킨 벼가 무슨 벼예요? 써있네 여기. 통일벼입니다. 통일벼. 생산량이 무려 40%나 늘어났대요. 근데 지금 통일벼 팔아요. 왜 없어졌는지 아세요? 맛없다고. 맛없다고. 이 통일벼가 생기고 나서 실질적으로 보릿고개가 사라졌답니다. 보릿고개가. 보릿고개가 사라지고 나니까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이런 시위를 하더랍니다. 그 보릿고개 통일벼를 갖다 놓고 밥맛 없다고 서명운동을 하더랍니다. 웨슬로의 욕구 5단계로 보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니까 뭘 요구해요? 자기 기호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호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문제정의가 필수다. 그럼 문제정의를 잘못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정의를 잘못했다는 것은 상상을 잘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수에즈 운하 들어보셨죠? 파나마 운하도 들어보셨죠? 이 운하에 수에즈 운하를 완성시킨 사람은 페르디낭 레셉스인데 이 사람이 파나마 운하도 덤볐어요. 수에즈 운하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성공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영웅이 됐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고 나서. 이 수에즈 운하의 길이가 얼만큼이냐면 162.5km입니다. 이 운하가 왜 의미가 있냐면 운하가 생기기 전에 저 빨간 선을 보시면 배들이 이렇게 다녔어요. 빨간 선으로. 근데 이게 이 사이에 있는 게 파란 선 있는 게 운하거든요. 그러니까 운하가 탁 뚫리고 나니까 저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무려 1000km씩 줄어드는 거예요. 운항거리가. 파나마운하도 마찬가지고. 그 운하의 역할이 대단하죠. 물류비를 엄청나게 감소시켰고 시간도 엄청나게 단축시켰죠. 그 수에즈 운하를 만든 사람이 페르디낭 레셉스인데 이 사람이 수에즈 운하에 대한 경험만 가지고 조금 오만해 있었어요. 그리고 파나마 운하도 내가 6년 내로 끝내볼게 라고 덤볐습니다. 그런데 8년 만에 손 털고 포기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여기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는 지역은 열대우림 지역이라서 이제 말라리아 같은 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페르디낭이 진단을 해보니까 문제를 찾아보니까 개미가 그 병을 옮긴다라고 문제를 정의했어요. 문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개미가 병을 옮긴다고 문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미가 못 들어오게 하려고 침대 밑에 그 물을 이렇게 받쳐놓고 잤어요. 잘 때. 개미 못 올라오게 하려고. 근데 나중에 손 털고 나와서 보니까 모기가 그 병을 다 올렸던 거예요. 옮겼던 거예요. 모기가. 그 문제 제기를 잘못하니까 개미 잡으려고 했던 행동이 모기한테는 어떻게 돼요? 물이 있으면 모기가 살 곳이 많아지죠. 오히려 더 그 병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문제 제기를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상상을 할 때 페르디낭은 개미가 옮길 것이다 라고 상상을 했는데 잘못된 상상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뭘 반증하느냐? 인간은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지만 그 상상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상상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상상력의 불안정성이라고 하죠. 그럼 상상력을 불안정한 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느냐? 자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수능. 여러분 이게 뭡니까? 청동기죠. 청동기는 뭐 플러스 뭡니까? 소재가? 구리 플러스 주석입니다. 구리와 주석을 9대1의 비율로 섞으면 청동이 됩니다. 그 청동 자체만의 경도라고 아시죠, 여러분? 딱딱한 정도. 청동 자체, 그러니까 구리 자체의 경도는 100이에요. 근데 이 구리에다가 주석을 10%만 딱 섞으면 경도가 260이 됩니다. 엄청나게 딱딱해지죠. 청동보다 발달한 게 뭡니까? 철기잖아요. 근데 이 철은 경도가 200 정도 됩니다. 철 자체는 청동보다 약하죠, 경도가. 덜 딱딱한 거예요. 근데 이 철에다가 뭘 더 하면 경도가 700이 될 정도로 딱딱해지는지 아세요? 탄소를 섞으면 됩니다, 탄소. 그 철에다 탄소를 섞으면 그게 굉장히 딱딱한 무쇠가 됩니다, 무쇠. 700이니까 경도가 엄청나지요? 근데 이 무쇠는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 경도가 높아지는 대신에 뭐가 약해져요? 잘 깨져요. 충격을 받으면 잘 깨지는 거예요. 고민스럽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안 깨질까를 연구하는데 탄소를 섞는 비율이에요. 탄소 비율이 많았다가 적었다가 탄소 비율이 많아지면 딱딱해지고 적어지면 물러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연한 정도죠. 그래서 찾아낸 게 뭐냐면 탄소 비율이 2.11%일 때 가장 잘 깨지지도 않고 강한 철이 된다 해서 그 철 이름이 강철이에요. 그 무쇠를 탄소 비율을 섞어서 조절하면 강철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강철만 가지고도 좀 약하다 이거예요. 더 딱딱하게 단단하게 할 방법 없을까를 연구한 게 바로 이 담금질이에요. 철은 열을 가해가지고 두드려서 다시 냉각을 시키면 훨씬 더 딱딱해지고 안 부러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 대한 교훈을 몇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청동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삶에 대한 교훈. 구리 자체로 있는 것보다 주석 자체로 있는 것보다 섞으니까 더 강해지죠.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과 손잡을 때 더 잘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자연의 법칙이 자연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지혜라는 겁니다. 철은 어떨까요? 강철을 찾아내는데 2.11%의 탄소가 섞여야 된다고 그랬죠? 그 탄소를 조절해야 되죠. 양을. 더 많이 갔던가? 그 경도를 높이려면 연한 정도를 포기해야 되고 연한 정도를 얻으려면 경도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건 우리 삶에 뭘 가르쳐줘요? 권력을 잡고 싶으면 부를 포기하고 부를 놓고 싶으면 권력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지혜를 주죠. 자연이 우리에게. 이게 다 자연의 법칙 아니에요. 둘 다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항상 TV에 나오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금질. 이건 어떤 교훈을 줘요? 많이 두드리 맞은 사람이 넘어져도 다시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단단해진다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연은 우리한테 이런 지혜를 이미 다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오만해지기 시작했어요. 해보니까 다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 했습니까? 연금술, 구리로 금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금은 다른 어떤 물질들의 조합으로 생길 수 있는 물질이 아닌 거예요. 그 자연이 허락하지 않는 거지. 자연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절대로 금은 나오지 않죠. 다른 철에서, 다른 구리에서. 이게 연금술인데 이 연금술을 몇 년 동안 여러분 연구했는지 아세요? 연금술이 7세기에 시작돼가지고 17세기까지 갔습니다. 1000년 동안 했어요. 뉴턴은 천재잖아요. 뉴턴도 연금술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포기가 됐죠. 금은 이렇게 뭐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자연 상태 그대로 얻는 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지금은 포기하고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자연이 허락하는 것만 인간은 뭘 해낼 수 있어요. 거기에 역행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이 허락하는 건지 안 허락하는 건지는 뭘로 알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탐색 시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탐색 시행을 통해서. 여러분 강의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의 잘하려면요. 강의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뒷골목 3단하고 태권도 3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뒷골목 3단이 이깁니다. 뒷골목 3단이 이깁니다. 실제로. 마이크 타이슨 같은 사람 뒷골목 출신이잖아요. 뒷골목 3단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많이 해보는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잘해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 이론으로 아무리 공부해보세요. 차 갖다 주면 운전할 수 있는가? 자전거 갖다 주면 운전할 수 있습니까? 넘어진 사람이 운전 탈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탐색 시행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탐색 시행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는 거죠. 탐색해보는 거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 한문이 뭐예요, 여러분? 주초유양. 주초유양이라고 들어보셨죠? 조선시대 중종시절에 조광조가 굉장히 이렇게 개혁파였어요. 그러니까 반대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조광조를 숙청하려고 나뭇잎에 야사에 나옵니다. 야사에. 정사에는 안 나오고 나뭇잎에다 꿀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들어보신 것 같죠? 주초에 하는 글자를 딱 세가지고 했더니 벌레들이 이렇게 갉아먹어가지고 그걸 왕한테 들고 가가지고 이 주초에 주와 초를 합치면 조자가 돼요. 조광조의 조자가 돼요. 주하고 초를 합치면 조자가 된다고.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폐하 이래가지고 조광조가 이렇게 숙청나했잖아요. 그 사건을 주초유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KBS에서 이 주처유황과 조광조에 대해서 이제 역사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 주처유황의 사례가 조선 그 실록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정사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야세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외주를 줬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 대학교 외주를 줘서 주처유황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를 분석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대학교 연구소에서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나뭇잎에다 꿀을 발라가지고 단 걸 좋아하는 벌레들한테 먹여봤어요. 그런데 주처유황이라는 글자가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냐 보니까 벌레들은 단 걸 먹는 게 아니고 나뭇잎에 그 단 걸 먹는 게 아니고 나뭇잎에 그 수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글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해보니까 주처유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조광조의 그 조광조 팬들이지. 조광조를 따르던 파들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하소연하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다라고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탐색 시행을 해보니까, 이렇게 탐색 시행이에요. 탐색 시행을 해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게 됐죠. 그렇죠? 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왜 신제품을 개발 안 합니까? 이론을 알아야 개발을 하죠.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그거는 사실 개발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신제품 개발은 누가 해요? 이론 아는 사람이 개발해요? 이론 모르는 사람이 개발해요? 이론 모르는 사람이 개발하기에 신제품 아닙니까? 제가 연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는 걸 연구하는 게 연구라고 그랬어요? 모르는 걸 연구하는 게 연구라고 그랬어요? 연구는 뭘 연구하는지 모르고 하는 게 연구예요. 뭘 연구하는지를 알면 그건 연구가 아니고 조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연구라는 걸 많이 해라는 말은 내가 뭘 연구하는지 모르고 하는 게 연구예요. 거기에서 탄생하는 것들이 신제품이고 신개발품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것을 탐색시행이라고 한다. 탐색시행으로 발견된 지식들이 있죠. 우리가 탐색시행을 통해서 이렇게 얻게 되는 지식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고, 이런 지식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세자로 시행착오, 뭐 비슷하게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우리가 체득하게 되는 지식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자로? 노하우라고 그래요. 그런 게 노하우입니다. 노하우가 많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노하우가 많다는 것은 뭘 많이 해봤다? 탐색 시행을 많이 해봤다. 탐색 시행을 많이 해봤다는 말은 뭐예요? 일단 프론티어 정신으로 도전을 많이 했다는 거. 2단 뭐예요? 실패도 많이 해봤다는 거. 3단 뭐 성공도 많이 해봤다는 거. 겁니다. 이거는 뭘로 찍은 겁니까?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 X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렌트겔이라는 사람이 개발했잖아요. 개발한 게 아니고 우연히 발견했어요. 연구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파장을 하나 발견했는데 빛인데 분명히 이게 카메라 그 용지를 막 감광시키는 거예요. 이 빛의 정체를 물어보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의 특징이 뭐냐 하면 물체를 이렇게 굴절되지 않고 뚫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X라고 지었어요. 그 X가 수학의 미지수를 표현할 때 X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라고 한 거예요. X선. 그 엑스레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탄생했는데, 이것도 뭡니까? 역시 이 사람이 탐색 시행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생긴 노하우에서 발견된 거죠. 맞죠? 그러면 노하우가 여러분 많이 생기면 무조건 보상을 받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하우가 생기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노력하면 무조건 보상 받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노력하는 만큼 무조건 보상 받던가요? 자, 제가 그랬습니다.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인간은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연이 허락하지 않는 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무조건 노력하는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맞다 손 들어보세요. 아닌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자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연의 입장에서. 우리 자연이 인간이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보상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지금 여러분이 손드시는 것은 현재까지의 삶을 기준으로 하시는 대답이에요. 현재까지 삶의 기준으로 보상 못 받았으니까 손드시는 거예요. 근데 자연의 법칙으로 보면 반드시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된다는 겁니다. 그 보상 중에 하나가 이연연상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연연상. 아르키메데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제가 인터넷에 뒤지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해놨던데, 우스갯소리로.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라고 외치면서 뛰어나올 때 옷을 걸치고 뛰어났을까, 빨아먹고 뛰어났을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뭐 어쨌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르키메데스가, 여러분 흔한 얘기잖아요. 목욕하러 들어갔다가 금에
밀도를 이렇게 재는 방법을 알아냈다 아닙니까? 이런 현상을 이연현상이라고 하는데 아르키메데스가 그날 처음 목격했을까요? 평소에도 목욕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날 목욕을 했는데 왜 이게 매치가 됐을까? 이런 걸 이연현상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고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별 쓸모도 없다고 느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이게 필요한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필요한 정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이연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빨리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평소 경험할 때는 쓸데없는 짓 같은데 실제 사는데 어느 순간에 어때요? 그 경험이 내가 사는데 해법을 탁 제시한다는 거지. 독서를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책을 뭐 여러분 일주일에 3권씩 읽는다고 여러분 사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 기억이 나요? 안 납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은 언제 도움을 줘요, 나한테? 책 읽어봐야 내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돈만 드는데 책을 왜 읽냐 이거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근데 언제 도움이 탁 되느냐? 내가 사업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똑같은 책을 다시 읽어봐. 그거 재미삼아 넘기는데 거기에 답이 들어있던 경우 없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질문을 듣고 갑자기 내가 읽었던 한 문장이 떠오른 적 없습니까? 그런 게 다 이연현 현상입니다. 평소에는 상관없고 뭐 알아놓으면 좋겠지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그런 걸 이연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한 거죠, 사실. 이연현상은 노력 없이는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노력한 거 무조건 보상받게 돼 있습니다. 다만 내가 매치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그런데 이연현상만 가지고는 보상이 완전히 안 되겠죠. 이연현상 현상이 안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앞만 읽어도 나는 떠오르지도 않고 뭐 기억도 안 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걸 이제 제3의 결실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연금술에 의해서 탄생한 게 뭡니까? 연금술은 결국 1000년 동안 투자를 했지만 금을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실패했죠? 그러면 이건 어떤 보상에 따라온 거예요? 자연은 보상을 준다 했잖아, 노력한 거. 1000년 동안 노력했어요. 그럼 어떤 보상이 왔습니까? 금은 못 만들었지만 화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화학기술이. 그래서 폭약도 생기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금하고는 상관없는 분야 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제3의 분야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서 뭐가 새로운 이득을 얻게 된다. 보상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비아그라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제3의 결실이잖아요. 원래 그쪽 분야의 약을 개발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보상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 3과 1의 근본에 대한 통찰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노력이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처음 들었던 말이 뭐예요? 생존 경쟁이죠. 그 생존 경쟁부터 지금 요 순간까지 말씀드린 거 제가 쭉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생존 경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존 경쟁은 어떻다고 했어요? 약육강식을 부추긴다고 했죠. 그랬죠?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들으시면서. 그 약육강식이 강해지니까 인간이 뭘 했어요? 공정성과 규범성을 개발한다고 그랬죠. 공정성과 규범성이 개발된 뒷받침된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유경쟁이 생겼다고 그랬죠. 자유경쟁이 생기니까 승자와 패자가 나오고 그 속에서 뭐 부조리가 생긴다고 그랬죠. 부조리가 생기면 살 의욕을 잃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사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생존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고 생존에 대한 지혜는 어떤 정신으로? 프론티어 정신으로 황무지 개척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프론티어 정신으로 가야 되고 이 프론티어 정신의 철학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걸 기브앤테이크라고 한다면 기브앤테이크는 뭘 잘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감수성이 뛰어나야 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감수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잘 캐치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감수성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세가 물 얘기하면서 제가 낮은 자세라고 했고 이 낮은 자세와 상상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상상을 할 때는 뭐 목표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이 목표의식은 명확한 문제를 정의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그랬죠. 문제를 정의했으면 뭘 해야 된다? 몰라서 못해요가 아니라
탐색해봐야 된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 뭐가 된다? 노하우가 된다. 강사들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내공이 됩니다. 내공. 그리고 보상을 받게 되는데 반드시 어느 날 갑자기 상관없어 보이던 것들이 이연현상에 의해서 도움을 주게 된다. 그 다음에 그것도 없으면 제3의 분야에서 생기게 된다. 처음엔 강사하려고 공부했는데 나중에 사업할 때 더 도움이 되더라 이거예요. 강사 공부한 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IT 업체에서 일을 했는데 프레젠테이션은 많이 했어요. 교직원들 한 100명 모아놓고 뭐 10억짜리를 프레젠테이션만 하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강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때는 강사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이제 결론은 어떻게 내려야 되겠냐 그러면 삶과 일의 근본은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 말씀을 들어보시니까 근본은 뭔 것 같아요? 일 쭉 종합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구하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를 찾는다면 그게 뭘까요? 삶과 일의 근본. 아니 여기 있는 것 중에 말고 이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하나를 찾는다면 뭘까요? 노력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것 중에 이 모든 걸 포함할 수 있는 삶과 일에 대한 근본은 뭘까요? 저는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면 기브앤테이크 되죠? 사랑하면 상상하죠?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 상상하죠? 사랑하면 그 사람하고 나 살고 너 살고 하죠? 사랑을 하니까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삶과 일에 대한 근본은 결국 일도 사랑해야 할 수 있고요. 삶도 사랑해야 살 수 있고 사람도 사랑해야 사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은 어때요? 짧은 기간 그냥 확 불타오르는 사랑을 했습니다. 타이타닉에 보면 잭과 로즈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잠깐 사랑하고 금방 식잖아요. 아니면 죽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녀 간에 이런 확 불타오르는 사랑 말고 이런 사랑인 것 같아요. 50년을 같이 살아도 똑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사랑. 남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최소한 같이 바라보는 분야가 있긴 합니다. 그죠? 이 지히텔링이라는 걸 통해서 같이 바라보는 곳이 있긴 합니다. 그죠? 린왕자를 쓴 생텍쥐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데 있지 않고 둘이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데 있다. 저는 참 이 말이 와닿았어요. 이렇게 같은 방향을 본다는 것은 이성적인 사랑도 뛰어넘고 가족적인 사랑도 뛰어넘고 사회에서 만난 인간관계도 뛰어넘더라고. 그 삶과 일에 대한 근본은 뭐냐? 같은 방향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는 거. 저는 그게 삶과 일에 대한 근본이 아닌가. 제 통찰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통찰을 가지신지 강의 끝나고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고 그걸 여러분의 삶의 철학으로 삼아서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